안녕하세요. 성수포럼에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성수포럼의 진행을 맡은 ODD 코퍼레이션의 이진욱 팀장입니다. 아마 그 2주 전에 2회 때 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계속 오시면 저를 계속 보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 계속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포럼은 지금 계신 이제 성수연방을 비롯해서 아크앤북, 띵굴스토어 등을 운영하는 ODD 코퍼레이션에서 스타트업계와 이제 성수동을 대표하는 컬처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올해 처음 시작된 정기 포럼입니다. 매회 각 업계의 전문가들,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다양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에서는 성공적인 브랜딩 사례 그 중에서도 뛰어난 디자인을 통한 브랜딩을 보여주시는 두 분을 모시고 친숙함이 주는 신선함, 뉴트로 디자인과 브랜딩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트렌드 키워드인 뉴트로를 누구보다 잘 구현하고 계신 오늘의 강연자 두 분을 통해 더욱 재미있게 살펴보고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사항만 잠깐 말씀드리면 강연 내용을 이제 차후 영상 컨텐츠로 지금 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장에서 지금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강연 도중에 화장실이나 잠깐 그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뒷문을 통해서 나가 주시기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모나카 아이스크림 지금 열심히 맛있게 잘 드시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모두 좋아하실 만한 곳이죠.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태극당의 신경철 전무님의 강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경철 전무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되게 많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극당의 신경철 전무라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제 그 창업주의 손주고 장손이고 이제 2015년도에 이제 리모델링을 저희 3대째 넘어와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13년도부터 리브랜딩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강연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그 강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 편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저희가 이제 2016년에 7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작업했던 영상이고요. 이게 앞으로 영상이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저희가 2014년도부터 리브랜딩을 시작하면서 이제 13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12년도에 제가 이제 사장님께서 한번 뇌출혈로 쓰러지고 갑자기 운영을 하게 된 케이스라서 역으로 이제 브랜딩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잘 몰랐어요. 태극당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고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영상이나 사진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매년 영상을 이제 남기려고 하다 보니 SNS에 태극당만 치면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차라리 그냥 매장이나 이런 사진 영상 말고 차라리 특별한 영상들을 계속 제작하고자 이제 했던 영상이고요. 태극당의 역사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45년도 그 광복 이듬해 저희가 처음 이제 생겼고요. 73년도에 지금 알고 계신 장충동 매장에 본점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서울타워가 생기고 63빌딩이 생기고 그다음에 88 올림픽이 개최되고 세종대왕릉비가 생기고 DDP가 생기고 서울의 역사를 저희가 이제 고스란히 같이 이제 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 자체가 저희
매장 이제 리모델링한 전경이에요. 근데 예전에 저희가 보이던 그 리모델링 하기 전의 모습이랑 사실은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이런 카운터라는 것도 그대로 뒀고요. 뒤에 보이는 장, 저기 제품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전부터 이제 나오던 것들을 끝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샹들리에와 저기 쿠키장, 저기 영수증을 꼭 받아가세요라고 써 있는 저런 것들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3대로 이어진 가족 사업이 여전히 굳건하다는 말을 들을 때면은 새로운 것을 실천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태극당의 일을 시작할 때 고민이 많았지만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소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제를 3가지 주제로 이제 나눠서 이게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작게 시작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디테일을 챙겨라. 그다음 세 번째 키워드는 함께 성장하라. 이런 주제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월의 빵집 태극당은 브랜드의 유산과 역사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가치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랜 시간 함께한 장비, 가구, 인테리어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래된 제품이 가진 스토리가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비스의 시작은 옛 디자인을 통해 보여지는데 빵 하나에도 정성 들인 각각의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빵 상자, 포장 비닐, 봉투 등의 디자인을 정성스럽게 전달하는 이유는 고객에게 빵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태극당의 브랜드 디자인은 전통에서 새로움을 얻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비주얼 서비스를 마케팅 요소라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과거와 현재의 문화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클래식과 위트가 공존하는 브랜드, 정신도 비주얼도 공간도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동네 빵집 2013년도에 이제 제가 브랜딩을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 동네 빵집의 위기, 뭐 프랜차이즈 빵집 이런 이슈가 되게 크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레트로라는 것도 그때 막 유행이 시작이 됐고, 뭐 레트로는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뭔가 2013년도만에 레트로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동네 빵집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저희도 이제 뭔가 이제 브랜딩이라는 걸 시작하면서 조금씩 손님이 많아지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온전히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던 거는 저기 써 있는 대로 세월이라는 가진 자산을 활용해서 리뉴얼을 시작했습니다. 뭔가 오래됐지만 3세대로 넘어와서 이거를 뭔가 좀 새롭게 바뀌어야지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세월이라는 거를 무기로 이제 브랜딩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 밑에 이제 빨간색 써 있는 거는 저희가 카피라이터 이제 돈을 주고 만든 글이에요. 그래서 좀 읽는데 약간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일까요? 어렸을 때 가던 동네 빵집이 늙어서도 그 자리 그 맛 그대로를 바란다면 욕심일까요? 어느 나라들처럼 우리나라에도 오랜 추억 있는 동네 빵집 하나 생긴다면 그 정도입니다. 저의 욕심은 그 정도입니다. 세월의 빵집 태극당. 빵집 태극당은 우리는 빵 하나로 그냥 버텨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버텨내는 고전들처럼 오래된 빵집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특별할 게 있겠습니까? 빵 맛이겠죠. 맛있는 빵이라는 빵집의 당연한 철학으로 70년을 이어왔습니다. 궁금하시겠죠? 이곳에 세월을 버텨온 일이 수긍이 가는지, 이 빵집이 여전히 버텨도 되겠는지, 그러시다면 빵을 맛보러 와주시면 될 일입니다. 복고와 레트로 열풍 속에 접촉해온 온갖 마케터들의 제안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지키고 싶었습니다. 변한다는 건 좋은 일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건 맛있는 일입니다. 세월의 빵집 태극당. 저게 이제 이번 강연의 이제 주제고요. 뉴트로라는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뉴트로라는 얘기를 저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희가 있는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뉴트로가 레트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쓰는 이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거 자체가 이제 뉴트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함께하기 위해 변화하면서 지켰던 3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 고객의 심리, 우리의 강점이 일치하게 한다.
그 당시에 복고 열풍과 레트로 붐이 일어났고 사실 낡고 이상한 공간이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색깔이었어요. 2번 반발 빠른 새로운 진실을 선점해야 한다. 오래됨이 맛있는 철학이다. 저건 좀 있어 보이려고 저렇게 어렵게 써놨는데 사실은 맛있다는 거가 브랜딩을 했을 때 저희는 빵이 코어이기 때문에 사실 맛있기 때문에 70년이 넘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진실이 시장에서 낯설어도 믿고 나아가야 한다. 저거는 그냥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거를 표현한 글입니다. 가진 자산을 활용하여 브랜드를 시작했는데 브랜드 디자인을 시작했는데 보시면은 리모델링 전에 이제 제품들과 이제 간판 이런 것들이에요. 보시면은 저기 이제 꽃 사이랑 태그 문양 사이에 이제 불분명한 심볼들이 많았어요. 보시면 BI가 다 다르고 저기 간판에는 그냥 저희 로고는 없고 태극 마크가 있고 이게 중구난방이던 거를 보면서 왼쪽에 보이는 게 실제로 저기 그 상표 등록에 있던 실제로 손으로 그린 이제 그 등록상표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태극당도 KUK이고 이런 거를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GUK로 바꾸고 그다음에 저 로고를 선택을 할 때 비슷한 거를 한 3, 40개를 놓고 추려서 뭔가 저희가 가장 괜찮아 보이는 걸로 이제 셀렉을 한 걸로 지금까지 이제 잘 쓰고 있습니다. 가진 자산을 활용하여 브랜드를 시작했는데 73년 이전에 태극당 패키지에서 보여지는 저런 꽃 문양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건물 곳곳에 장식된 무궁화 부조, 무궁화 전병에 찍혀있는 심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BI가 무궁화라는 거를 이제 저희도 태극당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아내게 돼서 됐습니다. 보시면은 무궁화는 어사와 진차나 벌리초, 로즈 오브 샤론 이런 뭔가 좋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무궁화, 이제 백단식 무궁화의 3색은 빨간, 초록, 노락인데 리모델링 전에 매장의 사진과 제품들 그리고 오른쪽에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노란 색깔, 빨간 색깔 추리닝을 진짜 많이 입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태극당이셨구나 그냥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브랜딩을 하면서 브랜드 디자인에서 중요한 폰트를 개발해서 뭔가 강점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중하게 익숙하고 트렌드로 떠오르는 7, 80년대 서체 스타일이 이제 레트로풍을 하면서 막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는 46년도에 시작을 한 빵집이기 때문에 광복 이후에 서울시전의 목간판들과 50년대 시대의 한글 간판들을 가지고 이제 폰트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극당 1946체라는 이제 산돌에서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기존의 거를 가지고 이제 만든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비싸갖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더 돈을 벌면은 새로운 폰트 바리에이션을 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산돌에서 어떻게 가격을 해주는지가 사실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 폰트를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진짜 열심히 쓰고 있어요. 5월에 저희가 산돌이랑 또 행사를 진행하게 됐는데 보시면 그 산돌에서 저희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생각해도 현대카드, 배민 외에 뭔가 자기 폰트들을 완전히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업체들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썼던 게 조금 되게 또 저희 브랜딩함에 있어서 되게 강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 봉투에 저희는 빵 아저씨라고 부르는 이제 50년대부터 저런 아저씨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 아저씨의 이제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제 정면 모습을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면 모습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개발도 저희는 뭔가 브랜드를 좀 더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빵 아저씨에 대한 브랜딩도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빵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패키지도 개발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기존에 있었던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 새로 만든 패키지들로 저희가 이제 리뉴얼을 하면서 리브랜딩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보시면은 저희 색깔들도 톤앤매너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같은 한 이야기를 하는 브랜딩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시그니처, 오리지널, 음향오행 세 가지 방향으로 총 128개의 개별 디자인을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저기 보여지는 그 패키지 자체가 예전에 캠벨스프처럼 예전에 있던 것들이 사실은 이게 되게 옛날 패키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거는 이제 예전 거를 그대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일이고요. 저희가 일제시대 화가자점이 그대로 이어진 옛 제과점과 저희는 되게 다른 방향으로 이제 그 브랜드가 이제 탄생이 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미도리아라는 제과점에서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일을 하셨고요. 그때 이제 기술을 가지고 기기를 인수하셨어요. 그래서 화가자로 뭔가를 브랜딩 했다기보다 뭔가 그 당시부터 한국 스타일의 빵집으로 재정립해서 46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경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뭐 이슈가 되면서 디자인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뭔가 비슷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 경성이라는 거랑은 되게 별개 방향으로 시작한 빵집. 가진 자산을 섬세하게 챙겨 리브랜딩을 시작했지만 마케팅의 시작에서는 타겟을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과 노년층, 건강 챙기는 사람, 맛을 중요시하는 사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타겟층을 고민을 하다 보니 그 빵은 남녀노소 누구나 먹는 건데 변하지 않고 소소한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면서 브랜딩을 했는데 굳이 코어 타겟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만의 기준좌표를 만들었는데 그냥 기준은 딱 4가지로 정했어요. 태극당을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빵을 먹어본 사람, 못 먹어본 사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저희만의 기준좌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 국민을 아우르는 태극당만의 기준좌표를 가지고 이제 뭔가 여기서 알맞는 타겟층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먹어본 사람들 중에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신메뉴를 개발해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먹어본 분들 중에 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고객관리 서비스를 해서 우리 편을 붙여야 되겠다. 그리고 못 드시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기사 바이럴을 통해서 뭔가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못 먹어봤는데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참여형 마케팅을 해서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이랑은 조금 방향성은 다른데 이제 2014년도에 리브랜딩 할 때 방향은 아예 저렇게 시작을 하면서 저기에 관련된 우리가 마케팅 할 수 있는 소스들은 전체를 이제 개발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뭔가 사람들은 돈 많은 빵집이라서 리브랜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없어지지 않고 세월을 버티기 위해서 브랜드 마케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프로모션도 하고 오프라인 데일리형 카페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 온라인 PR도 시작을 했고 온라인 쇼핑몰도 사실 구축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전략도에 따라서 3, 4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이제 모두 진행해서 사실은 저기 어떤 거라도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그 소스를 디자인을 뭐 시작을 하든가 이런 거 없이 바로 요입당할 수 있게 모든 거를 이제 준비를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브로셔는 저희 가지고 있고 뭐 잡지에도 많이 나가고 버스, 지하철, 라디오 광고에 대한 그런 디자인과 멘트 뭐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구축을 미리 그 이제 가이드라인을 다 잡아놨고요. 빵, 음료, 기타 제품에도 저희가 더 힘을 썼고 그다음에 가장 힘을 썼던 거는 온라인 PR로 홈페이지, SNS, 블로깅, 바이럴, 기사 릴리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힘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은 시그니처 상품을 대표 상품과 기타 제품으로 해서 뭔가 더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제조업이라는 그 틀에 이제 저희가 이제 뭔가 한계에 딱 부딪히는 순간이 와서 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 중이고요. 그래서 우호적인 1차 타겟은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새로운 고객층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태극당을 모르거나 부정적인 타겟에게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아직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빵집이 아니라 오늘의 시대를 살며 세월을 함께 기억해 나갈 세월의 빵집이니까 이 시대의 매력 있는 가치를 담는 브랜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가치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누구와도, 그 어떤 브랜드와도, 그 어떤 곳이라도, 그 어떤 아이디어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위트 있는 세월의 브랜드입니다. 영상은 작년 12월에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 저희가 단독 그 카페테리아로 나갔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여태까지 한 4년, 5년 가까이 했던 브랜딩을 완전히 집약해서 나가서 사실 카페로 나갔지만은 커피 맛도 빵 맛도 이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도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슈를 많이 타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했던 기간이 있고 결과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좋은 자리여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영상도 이제 저렇게 제작을 해서 조금 그냥 카페라기보다 사실 디자인 부스로서 저희가 나가서 이제 했던 영상이고요. 그다음 태극당 열리다라는 그 개념은 태극당은 모든 브랜드와도 이제 들어와서 저희가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브랜딩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은 열리다가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브랜딩을 시작하면서 장춘동을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매장을 확장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만은 저희가 건물 자체 리모델링에 돈을 너무 막대한 돈을 써서 사실은 그게 저희가 엄청나게 브랜딩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노후화된 건물, 노후화된 시설, 화장실, 수도 설비, 수도, 소방, 전기 모든 것들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380 3상도 제대로 안 깔려 있어서 오븐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손님은 이제 브랜딩하면서 점점 많아지는데 맨날 아이스크림은 품절이 되는 상황이 있고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나니 매장 안에서의 한계점을 점점 느끼기 시작해서 그러면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5년 10월에 과자전이라는 마켓에 그냥 제안이 와서 그냥 무작정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외부에서 손님들을 이제 했던 이제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응답하라 1988에 보면은 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저 케이크를 한참 동안 먹었어요. 저 둘이서.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저 시작하게 된 게 그 저희가 그 공식 협찬사는 아니었고 그 1회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덕선이가 생일 파티를 하는데 모든 친구들이 모여서 태극당 빵을 잔뜩 벌려놓고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되게 저게 뭐지 갑자기 태극당이 나왔네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다음 날인가 이제 1988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빵을 협찬을 해달라. 그래서 케이크를 한 3개 정도 요구했을 때 저희는 그냥 케이크 10개, 뭐 아이스크림 100개, 빵 뭐 100개 이렇게 그냥 보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계속 요청이 와서 8회 정도 저희가 제품이 계속 노출되고 그래서 저 케이크에 사실 없는 장면이래요. 그래서 없는 장면 아무튼 그건 과장이고요. 아무튼 되게 감사했어요. 마지막까지 아이스크림 쓰레기 버리는데 막 아이스크림 박스가 있고 막 집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위에 박스가 있고 노출을 계속 시켜주셔서 되게 감사했던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계속 아직도 저 얘기가 아직도 손님들한테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하티스트라는 삼성물산에서 하는 이제 기브베이스로 하는 마켓에서 그 오프라인 마켓에서 저희가 전시 겸 이제 그 판매도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월드 디저트 페스티벌 월디페인데 월디페도 되게 나가고 싶고 월디페도 저희 나가보고요.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D&D 디파트먼트에서 오래됨이 지속 가능한 디자인 뭐 이런 주제로 이제 하고 있는 곳에서 저희 디자인이라는 소스 한 가지만 가지고 이제 전시도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디어 마켓, 카인드 마켓, 서티 마켓도 한 10번 가까이 나갔고 띵굴 시장은 사실 마켓에 나가면서 돈도 벌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처음 마켓이에요. 저희는 진짜 홍보하러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많이 팔았어요. 대구 나갔을 때도 대구에서 4일 동안 하는데 용달비만 한 3,400이 들었어요. 계속 서울에서 아침 저녁으로 빵이 왔고 그래서 띵굴 마켓이 저희가 뭔가 마켓에서 홍보할 수 있는 진짜 거의 저희 입장에서는 최고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저희는 이제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생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리크루트를 하면서 계속 충원을 하고 열심히 빵을 파는 거가 저희 코어라는 걸 지켜가면서 브랜딩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브라운브레스라는 대한민국 1세대 스트릿 브랜드랑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브라운브레스에서는 프로젝트비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거는 뭔가 장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브랜드에도 앞에 보셨던 이제 세 분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일을 하셨고 제가 태어났을 때 아저씨 이제 했던 분들이고 지금은 저한테 역으로 전무님이라고 또 역으로 깍듯이 해주시면서 뭔가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되게 감사한 분들이고요. 그분들의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이제 저 당시에 뭐 중앙일보에서도 저 세 분 전체 이제 기사 나가는 것도 진행을 했었고 이제 그런 키워드로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콜라보를 진행했을 때
사실은 콜라보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두 브랜드건 세 브랜드가 만났을 때 각자 하는 이야기를 아무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온전히 할 수 있는 게 저는 진정한 콜라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저희는 그 특별한 빵을 만들었다기보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스들을 저희 브라운브레스 측에 제공을 하고 브라운브레스는 그 소스를 가지고 강점이 있는 굿즈와 옷들로서 이제 표현을 했고 영상도 이제 브라운브레스 측에서 되게 감각적으로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콜라보라는 걸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가 2층 공간에 저희가 이제 콜라보를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 태극당에 오시면 2층에 사실 손님 유입이 잘 안 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마켓 활동을 이제 일절 안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제 내부적인 활동을 하고 지금도 밀리의 서재라는 이제 어플에서 오한강이라는 전시를 진행하고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스페르가 신발이랑 콜라보한 이제 전시 행사도 이제 진행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활용도 있게 쓰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고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전시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품을 가지고 저희 빵박스에 저렇게 뭔가 작품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실제로 첫 회에는 뭐 케이터링 하면서 손님들도 오고 많은 명함을 주고받을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됐어요. 저희한테는. 저희 공장장님도 도대체 저 손주놈이 맨날 뭐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하는지 되게 궁금해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저 스트릿 브랜드랑 콜라보를 해서 이거 제품 만들어서 굿즈를 만들 거예요 하면은 그 뭐 영어가 이렇게 맞냐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걸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웠지만은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아 뭔가를 뚝딱뚝딱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되게 좋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패키지를 바탕으로 이제 제품이 이렇게 나왔고요. 저런 빵들에 대한 그 패키지 자체도 예전부터 쭉 나오던 빵들이에요. 저희가 뭐 디자인을 훼손하지도 않았고 제품을 변형하지도 않았고 그대로 이제 저희가 유지하면서 이제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 스피릿을 제품의 이제 그 굿즈에 녹이는 이제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티스트라는 공간에서 저희가 외부에서 처음으로 전시라는 것도 이제 시작을 해봤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존의 소스, 리브랜딩하면서 만들었던 소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70주년에 대한 영상도 그때 만들었던 것도 틀면서 이제 외부에서도 전시할 수 있다는 이제 경험을 이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장차북스라는 이제 독립출판사 어린이 책 교구를 만드는 브랜드와 이제 콜라보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빵 아저씨 이야기의 주인공 빵 아저씨는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이제 써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할아버지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글은 이제 저희 그 실장님께서 그 저희 큰 누나예요. 큰 누나인데 저한테 전무님이라 해서 미안하고요. 근데 글을 이렇게 되게 재밌게 잘 써줬어요. 약간 덧붙이면은 저는 이제 그 누나가 셋인데 막내인데 제가 이제 갑자기 일을 하면서 미국에서 공부하던 누나, 그 다음에 사법고시에 준비하던 누나 뭐 다 때려치고 나와서 나 좀 도와줘 해서 나와서 지금 각자의 파트에서 되게 열심히 잘 도와주고 있어요. 언제 분쟁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거를 최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 중이고요. 그 2층에서 똑같이 저희가 저런 전시 같은 거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이제 포인터가 있구나. 이렇게 그 구연 동화도 진행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요 테이블 위에서 실제로 케이크도 꾸며보고 저희 이제 저희 그 공장 차장님께서 오셔서 케이크 하는 것도 실제로 이제 시연을 해주시고 저기 이제 두 번 정도의 그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첫 번째는 인스타에서 그 다음에 저희 지인들 이렇게 초청이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계속 기부를 하고 있는 서울시 중구청에 이제 결손 가정 그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한번 또 저런 걸 했는데 뭔가 되게 신나고 재밌었어요. 저희도 하면서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또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보이는 테이블이 2층에 가면은 저 끝에 거울로 해서 굉장히 긴 테이블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저게 73년도에 본점이 이제 장춘동에 생기면서 그 당시에 빵집 건물로서는 사실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으셨고 빵집에 우리끼리 하는 말이 빵집에 샹딜리가 웬 말이야 이 정도로 그 당시에 되게 고급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뭔가 그 빵 기구에 대한 것도 일본에서 직접 목수를
데려다가 일본에서 괜찮은 나무를 가져다가 실제로 빵 만들던 이제 작업 다이를 이제 저런 작업 다이에서 실제로 이제 빵을 만들었고 이제 리브랜딩 하면서 그게 좀 위생적으로 이제 저희가 바꾸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있던 거를 이제 재활용해서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 등이랑 의자 같은 경우도 다 40년 넘은 것들을 그냥 재활용해서 쓰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또 전시를 하면서도 카페 공간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 나온 건데 이제 저희가 한 거의 7, 8개월 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올해 이제 런칭을 한 스페르가라는 이제 신발 브랜드와 콜라보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저희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스페르가는 저희의 디자인 소스를 가지고 신발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7종이나 저희가 출시를 하게 돼서 되게 너무 감사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밖에도 지금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패키지를 바탕으로 뭐 왼쪽 밑에 있는 두 개는 모나카 아이스크림을 이제 형상화한 거고 오른쪽 밑에 두 개는 시폰 케이크에 대한 패턴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 로고에 대한 거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제품이 나온 사례입니다. 자기 색깔이 분명한 한국의 다양한 브랜드들과 문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런 작업들을 지금도 또 진행하고 있고 그 5월에도 되게 뜻밖의 브랜드와 지금 이제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 저희한테는 돈은 안 되거든요. 그 바로 보여지는 돈은 안 되고 오히려 몇백 영상 제작 이런 거에 몇백을 투자해야 되는 작업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애초에 영상이라는 거를 매년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3년 됐지만은 영상을 지금 괜찮게 되어 있는 영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희는 매년 영상 아카이브를 쌓는 이제 작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커피 엔트로사이트에서 저희가 OEM을 저희만의 원두로 지금 받고 있는데 그거 자체도 브랜딩된 패키지도 되게 열심히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샹들리에 소스 뭐 이런 저런 것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 이제 디자인 페스티벌에 채우는데 사실 공간에서 그 넓은 공간을 채우는 거가 되게 사실은 생각보다 좁다고 느껴질 정도로 많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해왔습니다. 그리고 골든 브라더스라는 그 20대 초반 중반 이제 친구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뭐 이런 분들이 있는 이제 뭐 그런 커뮤니티예요. 근데 저 크루에서 실제 서울의 봄이라는 요번에 그 마라톤 하기 전에 이제 사람들을 초청해서 4일 동안 기획전으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서울에 대해서 가장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실제로 1층 안쪽 카페 공간에서 DJ가 와서 디제잉을 하고 그 미리네 태권도단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저런 것 자체가 되게 그 이질감 없이 되게 잘 돌아갔던 행사도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와서 저 앞에서 몸을 풀고 남산을 뛰러 갔어요. 뛰러 갔다 와서 이제 뭐 그 이제 케이터링 하면서 디제잉 하는 거 보고 영상도 보고 이제 뭐 태권도 그런 것도 이제 행사도 지켜보고 아무튼 이런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아트 열리다, 태극단 열리다에서 미디어 아트를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한 4시간 정도만 진행을 하는 거였는데 저희 태극단 건물이랑 똑같이 생긴 축소판이 저희 바로 옆에 그 한 걸어서 30초 거리에 또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은 지금 완전히 비어있고 폐허고 저희가 이제 올해 한 9월쯤에 오픈을 목표로 이제 하고 있고 완전히 비어있는 공간에 그러면 지하 공간에서 한번 영상에 대한 전시를 한번 해보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전시를 해보자 하면서 이제 그때 제 친구를 그러니까 뉴욕에서 한국 나와 있을 때 작가들을 섭외해서 이제 전시도 진행을 해봤고요. 이때 처음으로 저희가 협찬사라는 것도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뭔가 행사할 때 우리가 좀 더 완성도 있게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겠다 뭐 이런 것도 경험을 하게 된 되게 좋은 이제 저희한테 좋은 사례고요.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중국에 되게 그 떠오르는 신의 작가 분의 작품이고 그리고 뭔가 미디어 아트에서 음악에 대한 거를 막 그 진행을 사실 좀 어려웠어요. 근데 그 되게 멋있게 잘 공간에서 되게 열심히 잘 풀어주셨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동시대와 공존할 오래되고 이상한 브랜드 태극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경절 전문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태극당 이제 브랜드의 힘이 이제 매장 가보면 진짜 정말 잘 느껴지는 게 그 모나카 아이스크림 먹는 20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통적인 베이커리 드시는 이제 70대, 80대 분들까지 계시는 거 보면 이게 그 정말 그 태극당 브랜드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경철 전문님 계속 그 진행하고 계신 이제 다른 영역의 이제 브랜드 간의 콜라보레이션이 계속 진행되는 거 볼 때 태극당이라는 브랜드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지켜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설레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연은 이제 필라멘트코의 최현석 대표님이시고요. 이제 그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제 프로젝트 렌트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평양 슈퍼마켓이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셨죠.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와 브랜딩 기획을 진행하는 필라멘트앤코 최현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디자인을 공부를 했고요. 첫 직장은 모 전자회사 핸드폰을 디자인을 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 폰을 오늘 올려둔 이유는 레이디 가가가 저 폰을 들고 실제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념적인 제 디자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모 카드 회사에서 브랜드 디자인이나 개발 업무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거는 혹시 집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기세 고지서 디자인들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연구 프로젝트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자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를 아끼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적인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브랜드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있고요. 했었던 프로젝트들은 술 드시면 가끔 보실 수 있는 레디큐라든가 그 다음에 신동엽 씨가 광고했던 아프니면 그 다음에 매드포 관리 그 다음에 이영자 씨가 얼마 전에 가서 고기를 많이 드셨던 고깃집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에 이제 네이버에 좀 소개돼서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시는데 프로젝트 렌트라고 해서 다양한 비어있는 공간에서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빌려와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했었던 첫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길에서 22일 동안 카페를 운영을 했었고요. 저는 이제 저희 성수동에 있는 렌트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한국의 토종뼈를 가지고 팝업으로 전시를 해서 사람들한테 컨텐츠를 좀 설명드리고 일종의 오프라인 매거진 같은 공간으로 재밌는 컨텐츠들을 소개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작년 첫 번째 성수동에서 했던 프로젝트가 평양 슈퍼마켓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자체 기획을 해서 했었던 프로젝트고요. 일단은 주제가 뉴트로라고 해서 뉴트로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사실 뉴트로라는 게 요 근래 현대카드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다양한 채널에서 뉴트로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평양 슈퍼마켓을 할 때만 해도 아직 붐업이 되기 전이어서 감사하게 LG하우시스 2019년, 2020년 트렌드에서 평양 슈퍼마켓이 소개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어릴 때 디자인을 배울 때는 레트로라는 단어밖에 배운 적이 없어요. 뉴트로는 요 근래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 차이가 뭘까? 얼마 전에 이제 대한제분도 약간 뉴트로의 사례 중에 한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디자인을 하면 레트로인가? 아니면 그걸 이렇게 하면 뉴트로일까? 사실 디자인 쪽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 단어에 대해 고민이 조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레트로와 뉴트로라는 단어를 구분을 할 때 레트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어릴 때 경험했던 향수가 있다라고 하면 레트로에 가까워요. 내가 어릴 때 봤던 건데 젊은 아이들이 아니면 수십 년이 지나서 내가 다시 만나게 됐어. 예전 기억이 생각나라는 게 레트로고 오히려 뉴트로라는 건 그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볼 때
뭔가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본 적이 없어 라는 새로움이 낯선 새로움을 보통 뉴트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런 부분들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고 결국은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뉴트로든 레트로든 한국이라는 브랜드로 생각을 해보면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시 디자인적으로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그걸 예를 들면 뭐라고 그럴까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단어는 뭐뭐답다라는 단어로 저는 보통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저 친구는 되게 쿨해라고 하면 했던 친구가 딱 왔는데 약간 어리버리해 라고 하면 쿨하다는 단어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건 약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뭐뭐답다.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이 정말로 쿨해 보여. 멋멋스럽게 보인다. 느껴진다. 이런 게 보통 저희가 브랜드를 다루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양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시작이 됐었고 사실 뉴트로다 레트로다라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시작되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평양커피라는 걸 2015년도에 광화문 광장에서 했고요. 그때는 We Love Coffee, They Love Too. 그래서 거기 북한에도 우리와 같이 뭔가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약간 캠페인성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을 한 건 그 당시에 통일부 자문을 하면서 통일부에서 제일 걱정해 주신 게 젊은 사람들이 통일에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5년 안에 실직할 것 같아요. 진지하게 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가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리서치를 해봤더니 사실 저희만 해도 저 어릴 경우에는 저런 삐라를 본 적이 있어요.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시죠 여기? 저 어릴 때는 삐라를 보면 발견을 하면 읽지 않고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 내라라고 배웠어요. 읽으면 안 된다고 해서 보통 첫 줄만 읽고 소심하게 들고 가죠. 근데 글쎄요, 저것도 약간 레트로인가요? 그러면? 자, 그래서 사람들은 조사를 해봤더니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을 떠나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 라는 말들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단어는 괜찮은데 앞에나 뒤에 다른 단어가 하나가 붙으면 그때부터 옆에 사람과 싸워요. 그런 조심스러움 때문에 통일이라는 단어를 꺼낼 이유가 없고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당연히 저희가 기억하는 북한은 무서운 나라 아니면 우리랑 분쟁 국가인 나라라는 이미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이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알아야 그 다음에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겨야 통일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지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불편한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사람들이랑 디자인을 통해서 전달을 해보자가 시작이었고요.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저는 세 가지를 고민을 했어요. 자본주의에 대한 상징이라는 부분, 그리고 통일이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상상. 사실 저희 어릴 때 통일에 대한 교육들은 항상 받지만 구체적인 상상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향수를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사실 뉴트로와 레트로라는 관점도 되게 재밌어요. 저희가 평양 슈퍼마켓이라는 것들을 주제로 디자인을 했지만 저걸 한국 사람이 봤을 땐 낯설고 재미있어 해주세요. 그럼 그걸 새터민들이 봤을 땐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래서 사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통일부의 요구사항 한 가지가 그거였어요. 캠페인성으로 뭘 하시는 건 되게 좋은데 북한 사람들이 보시면서 북한이란 나라를 희화화했다라고 느끼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관점에선 이건 레트로야. 저희의 관점에선 낯설기 때문에 뉴트로가 되는 거야.
자,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제일 떠올렸던 모티브가 저게 아마 90년일 거예요. 1월 30일에 러시아라는 나라가 해체되기 직전이죠. 러시아가 아직 건재할 때예요. 그때 맥도날드 1호점의 사진을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하루 저기 서 있는 사람이 3만 명이에요. 저희가 어릴 때 배웠던 북한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고 되게 무섭고 뭔가 그럴 것 같았는데 맛있는 거 먹는 건 다 똑같이 좋아하는구나. 하루 만에 3만 명이 모일 정도로. 지금도 아마 러시아 저 1호점은 최고의 관광지로 꼽히기도 해요. 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주의의 상징을 뭘 생각해 볼까라고 했을 때 제가 떠오른 건 이 세 가지예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만일 개방을 시작을 한다면 가장 먼저 어떤 브랜드가 들어갈까? 그래서 아마 넘버원은 코카콜라겠죠. 제일 빠르고 크고 그 다음에 맥도날드 마지막이 스타벅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로서 커피를 한번 정해본 거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실제 평양의 커피숍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평양이라는 도시는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북한이라는 나라를 너무 좋아 보이게 포장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평양이라는 도시는 좋아요. 상위 1%의 사람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평양 사람들은 대부분 커피도 드립 커피를 드세요. 나머지 스타벅스가 맛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첫 번째 이제 처음으로 평양 커피라는 이름을 달았어요. 근데 이제 저 말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그 프로젝트 할 때 실제 인스타 페이지고요. 가장 많이 사람들이 물어봐서 제가 달았던 해시태그가 잡혀가지 않아였어요. 정말로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따로 메시지를 줬어요. 야, 너 그러다 어쩌려고 그래. 다행히 아마 통일부가 퍼미션 없었으면 저도 긴장했을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 입장에선 일단 북한과 관련된 무언가라는 건 금기시대에 있는다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같이 저 때 작업을 했던 포토랑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평양이라는 단어가 무슨 죄가 있을까? 저희는 하루에 여름이 되면 매일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한 가지가 평양냉면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양냉면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느끼는 느낌과 평양커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드는 느낌이 생각외로 너무 틀려요.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평양이라는 나라에 좀 더 자본주의가 개방이 된다라고 하면 커피집이 가장 먼저 생길 거고 그 커피집 하나를 서울에 내보면 어때? 라는 게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타벅스를 꼬셔보겠어라는 원대한 야망을 가지고 컨택라인을 찾았으나 마케팅 본사를 찾을 수가 없어서 실제 채용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컵과 그 다음에 영수증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면 참 재밌을 것 같아 라고 상상을 해봤죠. 그리고 이게 실제 광화문 광장에 이제 세팅을 할 때 모습이에요.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아이폰으로 재미삼아 딱 찍었는데 가끔 깜짝 놀라요. 무슨 영화에서 나올 듯 법한 나라가 망한 느낌? 우리나라가 바뀌었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되게 묘한 사진이고 그리고 실제 3일 동안 저기에서 다 핸드드립으로 사람들에게 커피를 나눠줬어요.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특히나 외국 사람들이 북한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뉴트로다 레트로다가 아니라 그냥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한 판타지가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가득해요. 왜일까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돈 있어도 마음대로 못 가는 나라니까. 그래서 실제 저런 식으로 이제 캠페인도 하고 그 다음에 플로리스트랑 콜라보로 해서 똑같은 별과 커피라는 걸 표현을 해도 저렇게 표현하면 사실 별로 안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 프로젝트에서 제일 고민했던 건 어떻게 하면 안 무섭게 할까 했어요. 사람들이 부담감이 없게 할까. 아시다시피 저 장소는 태극기 부대가 창궐하는 광화문 광장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어르신들이 와요. 그래서 저희가 3일 동안 했는데 다행히 정말 저 프로젝트가 끝나고 통일부가 제일 놀란 건 왜 아무도 뭐라고 안 할까요? 이 정도까지는 해도 되나 봐요. 그동안 사실은 전달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문제가 됐었던 것 같다가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저 콘텐츠가 사라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저희끼리 이제 자체 기획으로 했던 게 이제 평양 슈퍼마켓입니다. 저기 화면에 있는 건 실제로 평양의 슈퍼마켓의 모습이고요. 예전에 저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고 계세요? 평양은 가보신 건가요? 죄송한데 구글 검색에서 영어로만 검색하시면 정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컨텐츠들이 북한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생각외로 너무나 많은 컨텐츠가 있는데 그만큼 저희가 모르고 살 뿐이에요. 자, 이쪽에 있는 게 10년 전의 평양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요 근래 평양입니다. 생각외로 상당히 컬러풀하고 재밌는 도시고요. 이탈리아 로지 전문점이라고 하고 실제 영어도 사용해요. 특히 김정은 체제 이후로는 그분께서 영어에 워낙 익숙하신 관계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슈퍼라든가 핸드폰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쓰고 있고요. 피자 전문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평양에 있는 수영장이에요.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컬러풀할 정도로 북한에서는 컬러를 좋아하더라고요. 커피숍에 있는 정원의 모습이고요. 데이트하는 커플의 모습이고, 이거는 히스자와 아리라는 일본 사진 작가가 북한을 요 근래 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비교를 한 거예요. 한국과 북한이라는 나라가 분단된 지가 70여 년이 됐는데 결론은 생각으로 너무 비슷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데이트하는 사진이죠. 그리고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한 가지. 저도 아직 못 타봤어요. 타셨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비행기에서 있는 아마 고위층의 여성분일 거예요. 저 집안이. 그 정도로 럭셔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처럼 캠핑도 하고 소풍도 갑니다. 자, 지금 저기 화면에 있는 모습이 평양이고요. 지금 아마 저 정도로도 저희가 생각한 북한이란 이미지랑은 많이 다르다라는 메시지는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상상했던 평양이라는 사실 서울과 한국이라는 나라는 약간 다른 나라인 것처럼 평양과 북한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너무 평양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잘못하시면 조금 곤란해요. 예를 들면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1%를 위한 도시이기 때문에 커피 한 잔 가격이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13만 원 정도 돼요. 월급 200만 원이 초봉이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항상 드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자본주의 상징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항상 어릴 때 배웠던 건 북한은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는 물자가 없어. 물건이 안 쌓여있어.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못 사. 그래서인지 자본주의 상징은 마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스럽다의 가장 포어가 슈퍼마켓이고 실제 샤넬 패션쇼 같은 경우에도 마켓에서 캣워크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켓에서 장을 보는 현대 여성에게 옷을 투영해서 보여줬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북한스럽게 재해석을 해봐야지 라고 해서 선택을 했던 게 북한의 프로파간다 디자인입니다. 폰트가 약간 깨지긴 했는데요. 사실 북한의 프로파간다 디자인은 전 세계적으로도 콜렉터들이 많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실제 북한에서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기도 하고요. 보시게 되면 되게 가끔 조선 TV 보시면은 아나운서 하시는 분이랑 되게 비슷한 분이 나오는데 이런 느낌들이고요. 그들의 프로파간다 포스터를 봐도 사실 대다수는
가끔 뭐 때려잡자 미제 빨갱이 뭐 미제 승냥이 이런 거 제외하고는 되게 일상적이에요. 뭐 생산을 많이 하자, 관리를 잘하자, 책을 읽자, 수영을 배우자까지. 저희가 어릴 때 많이 봤던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생산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기르자, 낳자. 이거는 한국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한국의 모습들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의 레트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뉴트로한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파간다 포스터는 사실 첫 평양 커피를 할 때만 해도 프로파간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사람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됐어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의 스타일이 아니라 어떤 장르든 쓸 수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케이스 중에 한 가지가 오바마 대통령 때 호프 캠페인이죠. 그리고 I want you라는 미국 2차 세계대전 때 프로파간다 포스터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을 위협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사조예요 라는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까 그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실제 제가 이제 평양 슈퍼마켓을 준비를 하면서 제일 놀랐던 건 생각 외로 너무나 컬러풀하다는 거였어요. 사실 아까 도시를 보시기 때문에 서울보다도 더 컬러풀해요. 한국 사람들은 요 근래 이제 뭐 아마존에서 호피무늬 이불이 잘 팔린다던가 저희 소위 할머님들이 좋아하던 스타일이 외국에서 인기야라고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컬러풀한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북한은 너무나 컬러풀하고 너무나 직관적인 디자인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핑크를 보면서 사실 평양커피 때만 해도 새빨간 레드였어요. 그런데 생각외로 그런 레드들은 정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는 그렇게까지 새빨간 게 아니라 좀 더 핑크빛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디자인 모티브를 부다페스트로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디자인을 보실게요. 자, 일단은 여기 있는 건 실제 북한의 사탕 패키지입니다. 젖사탕이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우유과자. 남새는 야채란 뜻이에요. 사실 시골 장터에 가면 있을 법한 디자인들이에요. 한 가지 재밌는 건 QR코드가 사용되고 찍히면 나옵니다. 한마디로 있을 건 다 있어요, 북한도. 자, 그래서 처음에는 북한의 과자를 수입을 해보고 싶어서 막 알아보다가 하면 잡혀가겠더라고요. 대북제재 위반으로. 그래서 한국에 새터민이 만드시는 수제 과자가 있어서 그거를 기반으로 과자샵을 오픈하겠다가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다 핑크 베이스로 패키징을 하고 제일 인기 많았었던 게 뭐 젖캔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에서 과자류는 우유란 말을 많이 쓰는데 사탕류에는 젖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저기 또 인기 많았던 게 브라이 캔디. 특히 여성분들이 자기 친구 줘야 된다고 정말 많이 사가셨어요. 친구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불알이라는 건 전구 알을 얘기합니다. 불이 나오는 알. 그래서 가끔 저희가 왜 제주 방언 가지고도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약간 그런 낯섦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예전에 저 룡성 맥주 같은 경우만 해도 대동강 맥주랑 함께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는 한국에 수입이 됐대요. 실제. 그때만 해도 한국의 맥주가 호흡 비중이 낮아서 맛이 없다라는 평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맥주가 맛있다라는 말들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프로파간다 포스터를 한국의 B급 정상을 좀 섞어보자 라는 관점에서 포스터들을 디자인을 했어요. 하나씩 보시면 뭐 제일 인기 많았던 탑3 중에 하나죠. 첫 번째, 우리의 적 마셔서 없애자.
그다음에 디자이너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지랄도 풍년. 그다음에 저거 한다고 직원이 야근을 하더니 저런 포스터를 저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거는 모 기업의 임원께서 이런 건 사장님이 보셔야 돼 그러면서 사셔서 자기 방에 붙이시더라고요. 다음에 뭐 오늘도 삽질 중이라든가.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 사람들이 저 포스터들이 재밌어서 인터넷에서 좀 더 많이 회자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특히나 그 북미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직후였기 때문에 시간 조절을 할 수 없어서 딱 2주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그 2주 사이에 잡지사도 오고 방송사도 오고 성수동에 약 4평짜리 작은 팝업용 공간이거든요. 아까렌트라는. 근데 하루에 과자를 6,000원짜리 과자를 한 100만 원까지도 팔아봤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결정적으로 감사한 건 약간 지르실 때 한 개는 안 사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친구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브라이 캔디 막 5개씩 사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평양 슈퍼마켓은 저런 개념으로 진행을 했었고, 올해 이제 작년이죠. 작년 말에 메이드 인 조선이라는 책이 한국에서 전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좀 더 자본주의스러움을 북한에 불어넣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했던 게 앤디 워홀 에디션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잭슨 폴락과 함께 자본주의의 아이콘이죠. 그래서 앤디 워홀의 캠벨 숲 시리즈를 가지고 프로파간다 디자인을 저렇게 섞어서 북한스러운 통조림을 만들어보자 라는 게 두 번째 프로젝트였고요. 뭐 과일 모듬, 저거는 이제 스팸이죠. 한국 걸로. 다음에 베이크드 빈.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번째로 평양 슈퍼마켓을 한 번 더 확장 전시를 했어요. 한번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건 성수동에서 할 때의 사진이고요. 백복성은 복숭아입니다. 한국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저렇게 꾸며놓고 실제 많은 분들이 와서 또 쇼핑하는 즐거움으로써 즐겨주시길 바라는 거고, 저걸 오시는 분들이 딱히 북한이라는 생각을 한 분도 안 하세요. 그냥 재밌어서 뭐예요? 라는 느낌이지. 그리고 저게 뭐 향수를 자극해요? 이런 얘기는 안 하세요. 재밌는 건 새터민들이 보시면 향수를 느끼세요. 나 북한에서 넘어올 때 예전 기억들이 너무 많이 나요. 그때 느낌이에요. 이거는 실제 메이드 인 조선 전시가 아직 4월 초까지 지금 대학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30평 정도의 규모로 마켓을 내고 슈퍼마켓 전단지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신문에서 발견하는 재미처럼. 그리고 이제 실제 공간에 했던 포스터. 말 그대로 저기 오면 사람들이 쇼핑 바스켓 하나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하세요. 슈퍼마켓에 온 느낌으로. 첫 번째 평양 슈퍼마켓이 끝났을 때 이후에 여기저기서 생각으로 많이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도 ABC 방송국 같은 경우에도 다음 팝업을 하면 꼭 취재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 이후에 한 6개월 지나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더니 와서 바로 촬영을 하신 거예요. 사실 요 근래는 제품이 최고의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컨텐츠 자체가 가장 큰 마케팅 리소스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모든 걸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더 많았거든요. 특히나 마케팅이라는 부분은. 근데 요즘은 제품이 재밌거나 컨텐츠가 좋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열심히 찾아주는 것 같고 더 많은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가끔 클라이언트 분들한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제품 원가율에서 얼마나 깎을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얘를 얼마짜리 가치를 만드실 거라는 고민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제 생산하시는 입장과 전체 뒤에 이루어지는 마케팅까지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니까.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걸 레트로라고 얘기해야 될까? 뉴트로라고 얘기해야 될까?
저는 이건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누가 저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브랜드를 바라보면서 사실 브랜드의 물질적인 가치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항상 제가 제일 많이 드는 예시 중에 하나가 티파니예요. 티파니의 반지 하나의 가격은 한 340불 정도가 기본이죠. 근데 같은 금액의 같은 무게의 은의 가격은 9,000원밖에 안 해요. 나머지 가격은 거기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디자인이나 브랜드라는 건, 그리고 사람들이 소비하는 건 어떤 가치로 인식하고 내가 그걸 가치 있다고 느끼는 만큼 쓸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고, 그런 관점에서 뉴트로든 레트로든 똑같은 인식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브랜딩을 할 때 제가 제일 고민하는 건 첫 번째, 목적. 이거 왜 하니? 무엇을 위해 하는 거니? 그리고 두 번째, 가치. 내가 진짜로 돈을 쓰는 이유가 뭘까? 예를 들면 과자는 정말 요렇게 작은데 그 포장이 너무 이뻐서 사는 과자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심지어 비싸. 작년에 한동안 유행했었던 게 거의 한 이만한 통, 하얀 통에 감자칩 3만 몇천 원이었죠. 사람들이 과자를 먹으려고 산 사람 거의 없어요. 그 통이 탐나서 샀지. 그래서 정말로 내가 돈을 쓰고 노력을 할 만큼의 가치 있게 하는 부분이 뭐야라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퍼셉션, 그걸 사람들에게 가치 있다라고 인식시키는 방법.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대방이 그걸 가치 있다라고 인식을 못 해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디자인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고민은 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가끔 디자이너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클라이언트한테 더 말씀을 많이 드려요. 평양 슈퍼마켓의 모든 디자인은 거의 이틀 안에 끝났습니다. 디자인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하에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에만 고민을 했지, 걔가 디테일이 얼마나 이뻐 안 이뻐, 이름이 좋아 안 좋아, 아니 그래 보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저 세 가지가 정리가 되고 나면 그걸 어떻게 더 즐겁게 표현할까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크리에이티브의 영역인 것 같아요. 자, 요 근래 사람들이 저는 평양 슈퍼마켓을 레트로라고 생각하고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저희 목적이 북한이라는, 아니면 북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지자라는 목적에 따라서 한 거고, 레트로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요즘 자꾸 레트로를 이야기할까? 많은 분들은 사람들이 너무 디지털 사회에 익숙해져서 아날로그한 경험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도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공급과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를 둘러싼 모든 게 디지털이 된 순간 아날로그의 가치는 높아져요. 불과 10년 전에는 반대였어요. 아날로그가 더 많을 땐 최신식 음악 플레이어를 하나 들고 온 녀석이 가장 멋진 친구였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뉴트로라는 건 사람들이 우리 다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뉴트로라는 건 저희가 본 적은 없지만 한국의 역사의 일부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문화적인 단절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치하의 기간과 그 다음에 전후의 전쟁, 6.25를 통해서 한번 전 나라가 초토화가 됐었고, 그 이후에는 생존 자체를 위해서 살아왔지 문화라는 걸 고민하면서 살 수가 없는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문화적인 단절이 있죠. 조선 사대부의 문화가 뭔지 지금 저희는 기억할 방법이 거의 없어요. 명맥이 다 끊겨서 문화를 통해서 상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하는 뉴트로에 대한 관심은 우리다움에 대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제가 부산 강의할 때 썼던 사진인데, 부산에 가면 짜장면이 유명해요, 나름. 근데 부산에서 제일 놀랐던 건 짜장면에 계란 후라이를 꼭 올려줘요.
모든 짜장면집이. 부산 사람들은 서울 오면 저게 신기하대요. 왜 짜장면에 계란 후라이가 없냐고. 저건 부산다움인 거예요. 서울과는 다른. 요 근래 저는 F&B 쪽 브랜딩을 많이 하다 보니까 F&B로 설명을 드리면 1970년대, 80년대를 넘어서 8, 90년대 본격적으로 저희가 문화를 즐기기 시작하면서 제일 인기 있었던 건 미국스러운 공간이었어요. TGI 프라이데이 가면 최고의 데이트 장소였던 시대.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파스타가 유행을 했죠. 파스타에 스테이크 한번 썰어줘야 데이트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일본스러움에 대한 관심으로 넘어왔어요. 아마 카페 많이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근래 카페들 조금 힙하다라는 부분들이 생각외로 일본스러운 공간들이 정말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결국 그 다음엔 한국스러운 게 뭐야? 라는 질문으로 갈 것 같아요. 이제 한 3주 됐죠, 오픈한 지. 안국동의 인싸들의 전당, 안국 어니언. 서울시내 모든 인싸들이 모여서 동시에 인스타를 하고 있어서 서로 눈이 마주치면서 태그를 걸었다는 그곳인데 다 한옥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동시에 벌써 몇 군데의 한옥 카페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결국 저희가 서부에 대한,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을 지나서 그 다음에 유럽에 대한 동경, 그 다음엔 유럽이나 그러니까 서양적인 아닌 동양적인 거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일본으로 넘어가고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한국으로 온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배웠던 한국스러움이라는 건 전통 문양을 디자인에 쓰면 한국스러워 라는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시대의 디자인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너무 클래식해서. 오히려 저건 부산에 있는 뒷골 밤거리인데 오히려 전 저기에서 블레이드 러너의 사이버펑크한 색감들을 발견을 해요. 저기 비행기 날아다니면 완전 블레이드 러너예요. 오히려 외국 사람들은 저희가 너무 지저분하고 무질서하다고 싫어했던 저 간판들이 너무나 한국적이고 매력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도의 문화적인 단절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스러움을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더듬어가면서 찾아야 되는 나라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 저는 북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부분도 있어요. 젓가락 삼국지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색깔이, 결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건 중국이고요.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일본의 젓가락이에요. 얇고 뾰족한, 그리고 짧고. 각각의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 기인한다고 얘기를 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큰 원형 테이블에 모든 가족이 앉아서 돌려먹기 위해서 최대한 긴 젓가락이 필요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식기를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닿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문화가 있어요. 혼이 빠져나간다고. 게다가 생선을 집기 위해서 뾰족해졌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얼마 전까지 저희가 좋아했었던 건 되게 일본스러운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일본 디자이너들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요 근래 조금 신경 써서 보고 있는 게 중국의 디자이너들이에요. 정말 재밌는 건 중국은 중국스러움의 색깔들을 남기면서 진화를 하고 있어요. 왜? 제한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중국에서도 패키지 디자이너로서 너무 유명한 친구가 했던 패키지인데 그들은 그들의 색깔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디자이너로서 제일 힘든 게 한국스러운 디자인이 뭐야? 라는 질문을 받을 때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중일 삼국을 붙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거예요. 저희는 어찌됐건 한국이 제한적인 개방을 통해서 문화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저렇게 발전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것들을 북한 디자인에서 인스피레이션을 많이 받아봤어요. 특히나 지금은 한국 사람들한테, 저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컬러풀한 부분들. 사실 저희 어머님 옷장들 뒤져보면 꽃무늬의 컬러풀한 이불들 몇 개는 다 나오실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입으셨는지. 근데 그게
분명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일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도의 직관성을 가지고 있죠. 왜? 목적에 충실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적은 이거야라는 메시지가 정말 강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뉴트럴이라는 건 우리가 우리스러움에 대해서 관심을 막 가지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보여지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개인적으로 태극당을 리뉴얼하기 전부터 팬이었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왔어요. 왜냐하면 서울 시내에서 그걸 리테일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은 태극당밖에 거의 없었으니까. 근데 그게 왜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일본의 오래된 것이라고 했거나 미국의 오래된 것이었다고 하면 이미테이션이었으니까 아마 한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거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거고 저희가 요 근래 뉴트로에 열광하는 것도 그냥 그 시작의 현상의 일부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긴 시간 너무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열광해주신 최현석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레트로와 뉴트로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브랜딩이라는 이제 필터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가장 좀 민감한 이슈들도 굉장히 좀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쪽으로 안전한 것 줄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두 강연자분들의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굉장히 기다리시는 이제 Q&A 타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회 때는 아셨는데 잘 안 보신다고 해서 지금 좀 못 보고 싶었거든요. 네. 우선은 그 사전에 참석자 여러분들이 대표님 두 분들께 궁금한 점들을 직접 적어주신 질문들을 먼저 모아봤습니다. 먼저 최현석 대표님 먼저 개별 질문 드릴게요. 네. 그 새로운 프로젝트 이제 상당히 많이 기획하고 계신데 이제 굉장히 아이디어를 이제 기획해서 실행할 때까지 가는 이제 스트레스나 두려움이 없으신지 그리고 이건 저번 그 질문도 나왔었는데 있으시다면 어떻게 그런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해소하시는지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뭐 사실 디자이너라는 잡은 스트레스를 달고 살아야 되는 잡이라 쉽진 않죠. 그런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고도의 스트레스가 있지만 완성했을 때의 즐거움 때문에 참는 것 같아요. 그 왜 나이 들으신 어르신들이 내 새끼 보는 맛에 참는다라 그러고 회사 다닌다라는 것처럼 약간 그러한 스트레스를 결국 무마시켜주는 건 완성한 만큼의 기대한 만큼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가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실행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많지 기획은 좀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상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상상한 만큼 실행이 안 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개인적으로는 주로 자고요.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고 다시 새로운 공리를 하는데 주로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푸시는 것 같아서 부럽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JYP의 박진영도 사실 하루하루 이제 스케일 연습, 발성 연습을 하면서 이제 꾸준히 자기 역량을 이제 개발시킨다고 하는데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그 기획자들의 그런 역량들 증대를 위해서 평소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진짜 어렵네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네. 왜냐하면 일단은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상 만사에 호기심이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제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놀라는 건 디자이너의 페이스북이 아니에요. 미국의 경제 얘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냥 저는 재밌어서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얘들은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네? 아니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네라는 걸 다양하게 공유를 드려서 주변 분들이 특히 재밌어 하세요. 첫 번째는 다양한 호기심.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리에이티브는 마지막에 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걸 정말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아웃풋을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고민이
그 고민의 깊이가 깊어지는 게 오히려 기획자로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그 논의만 가지고 프로젝트 계약 기간이 3개월인데 2달 동안 싸운 프로젝트도 있어요. 우리 프로젝트가 뭔지를 정의하는데. 단편적인 얘기로 아까 레디큐라는 숙취 소재가 있는데 클라이언트한테 처음에 사람들은 이걸 약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효과가 좋아 보여야 돼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클라이언트는 이게 왜 약이에요? 자꾸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분류는 식품이니까요. 생산하는 사람은 그래요. 말 그대로 어떤 문제든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 게 사실 제일 시작인데 한국은 좀 빨리 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게 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몸부터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신경철 전무님께도 두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아까 전에 그 많이 말씀해주신 콜라보레이션, 이제 어떻게 보면 빵과는 되게 무관해 보이는 저희 다른 분야와 지금 콜라보레이션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런 계획들은 대부분 주로 누구로부터 아이디에이션이 나오시는지, 아니면은 서로 약간 집단 지성체제 같이 모두 구성원분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시는지 이제 좀 궁금해하시네요. 네. 우선은 시작은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이게 좀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브라운브레스는 저번에 인터뷰할 때 제가 뭔가 힙스터 감성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뭔가 서브컬처를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힙합 매니아라고 그냥 써버리셨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근데 힙합을 좋아하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지금 제 플레이리스트는 거의 99%가 힙합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가지고 태극당을 어떻게 잘 풀어낼까, 이게 그냥 첫 번째였었고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 다양한 브랜드들이 이제 그 콜라보 제의가 왔었고, 거기서 우리가 기준을 세운 거는 처음에는 지극히 한국 브랜드여야 된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사실 외국 브랜드인데 한국에서 브랜딩을 새로이 하는 한국 지사가 있는 브랜드들도 많고, 그러면은 그 기준은 세우지 말자. 대신에 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브랜드가 합쳐졌을 때 각자 브랜드가 자기 얘기를 뚜렷이 할 수 있는 게 협업이라 생각해서 저희 가치를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브랜드들의 제안들이 왔을 때, 그리고 플러스 저희가 생산적으로 뭔가 그 온라인에서 협업 제품이 판매되는 게 빵이랑 같이 가는 게 지금 업상으로 불가능하니 그런 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단지 이게 돈벌이 수단이 아닌 가치를 서로 이렇게 플러스 할 수 있는, 그래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브랜드들과 하는 거를 기준으로 세우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이제 저 앞에 4명이 저희 브랜드 전략팀이라는 팀원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사무실을 꾸린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저랑 이제 큰 누님, 이제 실장님이랑만 이제 브랜딩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뭐 맥주 브러리 회사, 스트릿 브랜드 회사, 그다음에 또 스콜레라는 SD 유니타스에서 하는 저희 콜라보 행사에서 실제로 8주 동안 굉장히 열심히 브랜딩을 이제 대신 공부를 해줬던 이제 디자이너를 제가 이제 꼬셔서 인턴해라 해서 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5년만 더 하라 그랬는데 자꾸 딴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무튼 저희 사무실 되게 재밌어요. 그냥 거의 90%가 헛소리고, 그다음에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되게 같은 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콜라보도 앞으로 진행되는 것도 지금 확정된 거는 지금 뭐 계약서는 안 썼지만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생길 브랜드들 그런 콜라보도 되게 우리스럽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게 되게 태극당스러운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쩐지 그 오늘 일단 아웃핏부터 약간 이제 그 아까 브라운브레스 말씀하셨는데 쇼미더머니 약간 패널이 되셔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약간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쟁자들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제 부산의 옵스나 군산의 이성당 같은 이제 지역 유명 빵집들도 사실 브랜딩에 대한 계속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고, 뭐 이제 그 복합 쇼핑몰 같은 이제 유통망에도 계속 이제 자기 브랜드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브랜드들 구축해 나가는 과정과 이제 비교했을 때 이런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태극당만의 가치나 또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궁금하십니다. 네. 제가 이제 인터뷰나 강연을 나갔을 때 제일 질문 중에 많은 거 베스트 2가 이제 그 경쟁자들과 오래된 그곳이랑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또
전국에 태극당이 많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그 같은 곳이냐의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우선 태극당은 지금 보이는 장춘동에 있는 거 이제 을지로에 저희가 OTD 공간에 아크엠북에 이제 오픈한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랑 전혀 관련 없는 곳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오래된 곳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또 질문이 그러면 오래된 많은 곳들 이렇게 딱 한 군데밖에 없으면 뭔가 그 브랜딩을 이제 시작한 거지 사실 70년 됐지만 브랜딩이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는. 그러면은 지방에 이제 그 유수의 빵집들이 이제 유통망을 가지고 브랜딩까지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순서가 다르지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의 차별점은 아마 이렇게 신발을 냈을 때 그 다음에 옷을 냈을 때 전시를 되게 뜬금없는 전시를 했을 때 이런 게 했을 때 이상하지 않은 브랜드가 돼버렸어요 태극당은. 그게 그냥 저희가 좋아하고 저희가 낼 수 있는 색깔을 열심히 하다 보니 그게 저희 그냥 DNA가 돼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하는 방향을 이제 오래된 가업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어가겠지만 뭔가 사실 이게 돈이 안 된다는 작업에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저는 이게 결국에는 10년 후에 아카이브로 쌓이면은 영상만 한 열 몇 편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1시간 동안 영상만 들어도 저희는 강연이 끝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되게 태극당스럽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다른 브랜드들이 얘기할 거보다는 뭔가 저희만의 그 색깔이 앞으로도 더 분명해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데서도 되게 차별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역으로 이제 유통이라는 거를 이제 유통망에 뭐 백화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직영점이나 온라인 판매 그 다음에 새로 이제 뭔가 서브 브랜드로 저희 태극당 이름을 떼고도 태극당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차별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멋진 말이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공통 질문인데요. 오늘의 주제가 뉴트로였는데 이제 뉴트로를 선택한 이유는 뭔지 그리고 이 뉴트로라는 것 자체를 애초에 범주를 정해놓고 브랜딩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까 그거는 강의 때 거의 다 말씀을 드린 얘기라 뉴트로라는 자극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목적에 맞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아마 그 관점에서 보시면 제가 왜 진짜 목적이나 가치가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는 전달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신전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강연 주제에 뉴트로라는 말을 쓰면은 오히려 저희가 되게 억지스러운 강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레트로라는 바람에 뭔가 되게 운 좋게 그 바람도 탔고 뉴트로라고 또 하고 사실 레트로 뉴트로는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래됐지만은 표현 방식을 이렇게 젊게 계속하고 그 코어에 장춘농협면에 언제나 그랬듯이 그 인테리어 빵들이 그 자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는 앞으로도 그냥 이거 뭐 새로운 용어가 레트로에 이제 파생된 용어가 나오더라도 저희는 다 그게 이제 그 연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따로 준비했다기보다 그냥 그런 거에 편승돼서 이제 운 좋게 이제 강연을 하게 됐다고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분이 걷고 계신 브랜딩의 길을 이제 요즘 시대의 말로 이제 뉴트로라는 말로 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요. 2년이라는 유급 휴가가 생긴다면 하고 싶은 일 이제 첫 번째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업무적으로 어떤 일. 제 생각에 두 분 다 뭐 개인 일이든 업무든 뭐 사실 별 부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신경철 전무님 먼저 혹시. 네. 저는 이제 거의 2012년에 갑자기 그때 이제 파운더를 보고 있었지만 거의 갑자기 이제 운영이라는 걸 해야 됐기 때문에 진짜 저는 20대 때 막 열심히 놀았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후회도 하고 있지만 그때 놀았을 때 했던 작업들이 뭐 카페 가서 뭐 이게 뭐 혼자 시장 조사 말도 안 되는 시장 조사야 그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 막 이런 거 메모하고 있었어요. 지금 진짜 쓸모없었던 거 같은데 그때 막 카페가 생기고 없어지고 했던 그런 것들을 책이 되게 많이 나서 카페를 오픈하는 거 사람들은 책을 꼭 냈어요. 제 20대 중반 때. 그래서 군대에서부터 이제 그런 책을 읽고 뭔가 하다 보니 아주 잘 딴 얘기야. 살짝 말이 많은 스타일이어서 아무튼 그때 그러면서 제가 제 취미생활 온전한 취미생활은 사실 그 여름에 한강에서 그냥 하루 종일 픽시 타고 겨울에는 보드 하루 종일 타고 뭔가 이런 거를 좋아했는데
그런 거를 완전히 이제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와이프도 네, 스키를 엄청 좋아하고 이러는데 뭔가 돈이 이제 유급 휴가 2년이면은 차라리 아니 그 돈을 가지고 저는 이제 아기 봐주는 사람 해서 이제 5월에 또 둘째가 나오면은 그것까지 다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을 사서 저는 그냥 우선은 겨울에는 휘슬러 가서 하루 종일 보드 타고 여름에는 이제 하와이 가서 자전거 타고 픽시 타고 그냥 그 서핑하고 그러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커피 먹으러 다니고 그냥 이런 것만 하고 그냥 2년 살면은 앞으로 또 50까지 또 일을 되게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솔직한 답변. 네, 최현석 대표님. 네, 소규모 자영업자라 일과 개인의 경계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가끔 이제 친한 동생들한테 회사 그만두려고요라고 얘기를 하면 꼭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하고 싶은 게 3가지 정도가 생기면 그때 그만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쓸데없는 데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해보고 싶은 국리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잠시 화면에 설명드렸었던 프로젝트 레트 같은 경우에는 그 국리를 한 지가 한 4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아마 2년의 무급의 시간이 있으면 그냥 돈을 벌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재밌어서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오히려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더 많은 국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회사라는 건 어느 정도는 운영을 하기 위한 에너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공상을 할 수는 없는 조직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더 의미 있는 공상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신전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돈이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사실 렌트라는 걸 처음 시작할 때 평양 슈퍼마켓을 처음 할 때도 지금도 돈은 안 돼요. 근데 재밌으면 실행해보고 싶어 라는 욕구로 시작을 한 거고 그게 어찌됐건 실행을 하다 보니 그거에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2년의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도 앞으로 주어지시고 일단 사실 회사 그만두고 제일 놀랐던 건 생각외로 제가 카드값이 안 나오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 한 달에 항상 한 2,300이 나갔었는데 그만두고 첫 달에 혼자 노니까 한 40이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년치의 월급을 혼자 노시면 정말 한 5년 노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이것저것 더 많이 공유해보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개별과 공통 질문 사전에 받은 질문들은 끝났고요. 이제 현장에서 좀 질문을 한 2-3개 정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표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픽하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남자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제로 대중음악 박물관 브랜드를 기획하고 있는 이제 위영민이라고 하고요. 여기 최현석 대표님께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주의 깊게 들었던 게 먼저 목적이 있어야 그 다음 브랜딩부터 시작해서 디자인이 나온다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처음에 박물관으로 브랜드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은 롯데월드몰에 이제 그 카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지속적으로 확장 예정이 있는데 저희의 지금 고민이 뭐냐면 저희가 궁극적으로 고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이제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흔히 이제 낭만의 시대라 불리는 그 정서적 감성을 어떻게 그때 음악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인데 아무래도 이걸 표현하는 디자인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다시피 레트로나 뉴트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객들이 받아들이기에 위트 있고 좀 더 즐겁고 약간 해학적인 분위기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좀 더 여유로운 감성을 고객에게 전달할 때 어떤 디자인 색감으로 전달하면 우리들의 것의 느낌을 잃지 않고 조금 더 고객들에게 좀 더 옛날 것이라는 영감도 주면서 만들 수 있을까 고민 중이었거든요. 혹시 대표님이 되게 즉흥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컬러로 가면 좀 더 우리 옛날의 그 정서를 고객들에게 좀 더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다고 생각하시는 느낌의 컬러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컨설팅 같은데. 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고객님.
호시님이 힌트만 주신다면 일단은 저는 어떤 특정 컬러가 뭘 준다라고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쪽은 아니긴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메타포나 메시지가 있을 경우에는 컬러를 강하게 쓰기도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신 그 관점이라고 하면 결국 1970년대, 80년대 원래 그 브랜드가 아니면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쓰러움은 뭐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장소를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사회적 장소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그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즐거웠었던 진짜 경험이 뭔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좀 더 먼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식당에 가서 좋았다라고 해도 좋았던 포인트는 딱 한 개예요. 많아봤자 2개. 나머지는 사실은 그냥 그 카페 좋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전부가 다 좋았던 건 절대 아닐 거거든요. 얼마나 까다로우신 분들인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 뭘 줄지가 저는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서비스 디자인에 상상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호텔이라는 서비스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만족하는 순간이 언제야라는 고민을 해요. 어떤 분들은 벨보이의 서비스가 훌륭했을 때, 아니면 리셉션의 언니가 정말 이뻤을 때, 벨보이가 너무 짐을 잘 날라줬을 때 다양한 얘기들을 하세요. 뭐 음악이 좋아야 돼, 향기가 좋아야 돼. 그런데 만족도를 가장 극명하게 가르는 건 방에 들어가서 짐을 딱 넣고 침대 시트에 앉았을 때. 그 순간 축축하면 나머지 다 좋아도 소용없어요. 거기가 보통 이제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마 고객에 따라 다르실 거예요. 그럼 정말 누구를 위한 어떤 만족감을 줄까가 저는 일단 첫 번째 의문점이에요. 솔루션을 찾기 전에. 저는 거기서부터 한번 좀 고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은 이게 좀 받겠습니다. 네, 저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MBC 일정사업단에서 제작 PD를 하고 있는데요. 임시정부 1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이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 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려운 얘기를 어렵지 않게 하는 게 저희도 지금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 있는 것 같아요. 20, 30대에서 임시정부 100주년이라는 게 어렵고 별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희도 좀 고민인데 공통적으로 두 분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태극당도 지금 거의 70주년이 되신 거고 그 맥락이랑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콜라보를 하게 된다면 어떤 브랜딩을 해서 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최 대표님께서도 만약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축제나 이런 걸로 브랜딩을 할 때 어떤 점에 좀 집중을 할 것 같은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뭔가 콜라보를 한다고 하면은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저는 슈프림이랑 하고 싶은데 그건 나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일본 가서 저는 베이컨 매장에 빵이 깔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이상할 것 같고. 근데 그 처음에 저희가 세웠던 기준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브랜딩을 하고 유통망을 이제 갖춰 나가면서 뭔가 온라인에서 협업을 새로운 제품을 패키지만 저희가 바꾸더라도 이게 충분히 이제 팔릴 수 있는 그 과정도 저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점점 다양한 브랜드들과 그리고 좀 더 파급력 있는 콜라보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취향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단순히 지극히 한국적인 브랜드랑도 하고 싶고, 예를 들면은 쌍방울 매표인주, 종이나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브랜드들과 하는 것도 진행을 하고, 역으로 되게 한국적인 거, 저희가 또 한국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외국 브랜드에서 지금 스페르가에서 하는 것처럼 역으로 제안이 오면 어떠한 거라도 저희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리고 협업을 했을 때 그 브랜드의 색깔도 굉장히 녹여질 수 있는, 그래서 딱 국한적인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브랜드라도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제안 주시면 전시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저희는 사실 결이 맞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 마이너스 요소만 없다고 하면 저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전체 컨텍스트를 모르다 보니까 사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평양 슈퍼마켓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런 류의 아웃풋들은 정말 약간은 미묘한 결의 문제거든요.
큰 그림은 얼추 비슷해요. 기획서상에서 그냥 쓰면은 비슷해요. 그런데 정말로 결 하나로 욕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그저께인가 그 웨드포 관리 경성 이벤트 했다가 하루 만에 셧다운 했잖아요. 30년 전 경성이 다시 찾아왔다라는 그 문구 하나에 사람들이 울컥한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모던 룰랑이라는 브랜드는 1940년, 30년대, 40년대를 타겟으로 해서 그 중식당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경성시대 패션들을 재현한다고 해도 아무도 욕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오히려 그런 주제일수록 정말로 커뮤니케이션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재밌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즐거워질 수도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셔도 무거워지거나 아니면 목적에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그런 크리티컬한 주제일수록. 그래서 그 시대라는 건 사실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는데 그걸 좋은 기억으로 풀려고 하면 재밌게 풀려고 하면 어르신들한테 욕먹을 확률이 조금 생겨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와 도시락 폭탄을 컨셉으로 도시락 만들어서 팔면 정말 재밌어 하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약간 미묘한 결에 따라서 잘못하면 욕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어떤 행사든 사람들의 그러니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공정무역 커피예요. 예전에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처음 했을 때는. 근데 공정무역이기 때문에 사는 건 아니고 맛있어서 샀는데 심지어 공정무역일 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할 만한 돈을 낼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줬는데 뒤에 좋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건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나 착하잖아 라는 것처럼 어필하는 방식으로는 아무도 안 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것만으로는 설득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즐겁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질문을 관통하는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Q&A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이제 코너가 추천 도서 소개 코너인데 이제 각 대표님 두 분께서 추천해주신 도서를 이제 짧게 설명해주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경철 전무님 추천 도서 먼저 말씀드린 시간 가질게요. 설민석의 조선 왕조실록이네요. 예상 밖의 도서입니다. 한번 다양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20대 때 정말 책을 안 읽었거든요.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걸 갑자기 시작하면서 20대 보면은 그때 마케팅 책, 브랜딩 책을 막 계속 읽었어요. 트렌드 코리아 계속 읽고 지금 피기 드림을 막 외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막 그런 거를 보면서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기서 뭔가 책 갑자기 추천 도서가 나와서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게 뻔한 얘기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갑자기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소설책 이런 거 인문학 책을 그 한동안 안 읽다가 이제 그 역사책을 읽은 이유가 제가 이제 힘들었던 시절에 군대 이제 형님이랑 술을 마시다가 그 형님은 되게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저한테는 해병대 선임에다가 서울대 수학과에 똑똑한데 키도 크고 잘생긴데 아마추어 복싱 선수예요. 힘까지 있어요. 그래서 부산 사람이고 근데 그 형은 되게 저보다 2살밖에 안 많은데 되게 어른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했던 얘기가 지금 가족이랑 이렇게 일을 하는 거, 그 다음 제 상황이 힘들고 이런 게 사실은 100년 후에도 저희가 과거가 될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어떠한 그 해결책은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라리 역사책을 보면서 그 잘 나와 있는 거 이긴 사람의 역사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좋은 얘기를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서 좀 더 개인적인 고민 이런 것들을 역사를 보면서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이제 요번에 책을 갑자기 또 읽게 돼서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아무튼 요거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다 사람 사는 얘기였구나. 지금 내가 하는 고민도 다 시대만 달랐지 비슷하게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읽게 됐습니다. 그 최현석 대표님은 2권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 공간 디자이너분들이 많이 읽으신 문희아기 선생님의 지적 자본론 그리고 이제 톰 밴더빌트의 취향의 탄생입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데 추천 못 드리는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지금은 거의 절판이 돼서 못 구하는 책이어서 추천은 못 드렸고 혹 큰 도서관에 가시면
찾아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마케팅은 끝났다라는 책이 있어요. 서재 점원이라고 코카콜라 최고 마케팅 책임자인데 마케팅계에서도 약간 이단이에요. 그런데 보면 그 사람은 정말 뭐 본인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남들이 보면 미친 짓을 자신이 생각하는 한 목적성에 따라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책이 오래돼서 잊어버려서 다시 구하려고 계속 알아보는 중인데 아마 큰 도서관에는 가시면 만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또라이 같은데 재밌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아까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지적자본론은 항상 추천을 드려요. 내가 이걸 왜 해? 라는 질문에 있어서 가장 소비자들한테 이게 정말로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치열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치타야의 대표죠. CCC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해학기가 이제 계속 고민을 해요. 내가 하는 짓이 이게 정말로 의미가 있는 거 맞니? 그게 나한테 의미야? 아니면 여기에 와줄 사람한테 의미야? 그래서 그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각자 지금 하시는 일에 그 의문을 한번 가져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취향의 탄생이라는 부분인데 사실 저 자신도 그렇게까지 소비에 익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취향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경험과 소비를 통해서 자라는 부분은 솔직히 있거든요. 보통 이제 아버님 세대분들이 은퇴하시면 처음 집에서 이제 홈쇼핑을 처음 접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잭피스트 3종 세트 이런 거 바지 사시는 것처럼 취향이라는 건 경험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래서 취향의 탄생이라는 건 사람들이 이걸 왜 좋아할까? 정말로 좋아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걸까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게 해줘요. 그럼 예를 들면 아까 질문하셨던 내 공간을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메뉴 A와 B와 음식만큼 사람들의 취향이 적나라한 장르가 별로 없어요. 얄짤없죠. 단 말을 이렇게 하죠. 자세히 안 해주고 맛있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의 취향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객관적이에요. 거의 세포 레벨에서 반응해요. F&B가 정말 재밌는 이유는 매장을 오픈하고 거의 일주일 안에 결론이 나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래서 항상 아까 스트레스 얘기하셨는데 정말 무서워요. 그 스트레스는. 아, 이거 남의 멀쩡한 비즈니스 말아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 그래서 되게 고민을 하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게 또 가장 큰 마약 같은 존재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반응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왜 좋아할까? 라는 질문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권을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천 도서. 이제 이 말씀하신 추천 도서는 2층이나 아트북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참고로 절판된 도서 찾아보실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모든 순서는 이걸로 끝을 마치고요. 오늘 정말 많은 유익한 얘기 해주신 신경철 전문인 최원석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스포는 세 번째 시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 분야 강연자분들, 좋은 분들 많이 모시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성스포럼 소식은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꾸준히 올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강연은 다음 주에 성스포럼 등의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유튜브나 네이버 TV, 팟빵, 오디오 클립에서 성스포럼 검색하시면 구독해서 또 정기적으로 저희가 업데이트하는 콘텐츠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